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해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낱낱이 분석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한 주간 증권가를 뜨겁게 달군 증권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코스피가 한때 2041선으로까지 떨어지고 코스닥은 4개월 안에 700선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문에 의존하는 테마주들이 난입하고 이러한 양상 때문에 또 꿈의 소재, 그리핀주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테마 중에 그래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혹은 주식 투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무제표나 기업의 가치 등을 평가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특정 종목이 좋다 하더라 혹은 이 기업과 관련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휩쓸리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더 센 증권가 이슈에서는 그래핀이 대체 뭐길래 투자자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4월 30일 서울경제TV가 보도했던 기사를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억만 주 이상, 거래대금은 4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기업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그래핀 관련 계약 소식 이후 엿새 동안 국일제지는 일평균 1억만 주가 넘게 거래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코스닥 전체 거래에서 10%가 넘는 거래대금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에도 이 같은 상황은 반복돼 전체 거래대금 중 15% 이상이 SFA 반도체와 국일제지에 집중됐습니다. 한두 기업에 집중된 거래 흐름은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실적이 아닌 이슈에 따라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에 따라 특정 종목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 흐름, 특정 세력에 의한 주가 조작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방금 함께 보신 레포트는 제가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기사 전체를 보면 코스닥 시장 내에 특정 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일제지를 거론한 부분입니다. 국일제지는 방금 보신 내용을 취재하게 만든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당시 거래대금이 집중되고 있는 국일제지에 주목한 것입니다. 국일제지는 자회사로 국일그래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핀 소식에 울고 웃는 대표적인 그래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관련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그래핀이란 게 대체 뭐길래 꿈의 신소재라고까지 불리고 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핀이 일단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지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당시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와 안드레 가임 교수의 연구 성과가 바로 그래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핀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소재로 하는 신소재 물질입니다.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이 물질은 원자 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온에서는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다 100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도를 가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휘어져도 물리적 특성을 잃지 않아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핀에 대한 소재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재를 하던 당시에 국일제지에 거래대금이 몰렸던 이유로는 자회사 국일그래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인 4월 29일 국일제지 측은 국일그래핀이 구글과 NDA, 그러니까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구글과 그래핀과 관련한 기술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한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저 역시도 해당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취재원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레포트에는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에는 업계 관계자의 코멘트로 실적이 아닌 이슈에 따라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사라졌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완화된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내용 말고 취재원은 더 높은 강도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 취재원은 구글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왜 보도자료를 배포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이란 말 그대로 계약 자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건데 이를 언론에 흘리고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모르는 신소재라면 더더욱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원의 강도 높은 비판을 저는 레포트에 담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뉴스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오늘 증시회전에서 비하인드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증시회전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찾아봤던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사실 권세호 회계사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회계를 논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제가 국일제지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15일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국일제지가 올린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고요. 해당 보고서는 지난 1분기의 국일제지의 자금 흐름 그리고 이전 분기의 자금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일제지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난 1분기 국일제지의 부채는 596억 원이었고 자본은 553억 원이었습니다. 부채가 자본보다 10%가량 많은 기업입니다. 물론 신소재를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산이나 부채, 자본 이런 걸로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의 부채가 단순히 가치를 깎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할 때 자본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살펴본 국일제지는 자회사로 그래핀 개발을 하고 있는 국일그래핀을 두고 있지만 본업은 종이나 판지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일제지의 부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분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했고 자본은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부채의 경우 지난 2017년 489억 원에서 2018년 579억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분기에는 59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본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577억 원에서 2018년 557억 원, 그리고 지난 1분기에는 553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국일제지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그 이유가 단순히 국일 그래핀을 가진 자회사로 가진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면 자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핀과 관련해서 국일제지를 이제 잘 주목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국일제지 이외에도 이 그래핀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국일제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상보, 오리엔트전공, LMS, 세미시스코, 솔루에타 등도 그래핀과 관련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XINC도 그래핀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꼽긴 했었는데요. 사실 XINC 같은 경우는 그래핀과 관련된 국책 과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주로 꼽혔을 뿐이고 최근에는 관련 사업을 모두 철수해서 관련 내용이 회사 홈페이지 혹은 공시에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상보의 경우에는 국일제지와 마찬가지로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일제지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부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부정적인 부분은 부채가 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인데요. 지난 1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은 203억 원인 것에 비해서 부채는 951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솔루에타인데요. 솔루에타 역시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1,185억 원이었던 부채는 2018년 1,407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자본은 833억 원에서 713억 원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1분기만 두고 살펴봐도 부채는 1,206억 원이었고 자본은 723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오리엔트전공이나 LMS처럼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그래핀 관련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증시회전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주의하셔라 라고 언급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업계 소문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에는 그래핀과 관련된 기술 검증 논란이 일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발단은 그래핀을 연구하고 있는 홍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국일제지층에 그래핀 기술 공개 검증을 요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 전문가로 알려진 신현석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센터장도 국일제지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당시 분류돼서 수혜를 입었던 상보를 제외하고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당시의 종가를 살펴보면 13일에 국일제지는 주가가 20.85%, 오리엔트전공은 26.50%, LMS 6.54%, 세미시스코 14.47%, 솔로에타는 17.37% 각각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3일에도 국일제지와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최부도 국일제지 대표이사는 구글과의 NDA 계약이 잘 진행 중이다. 기술 개발 협약을 잘하고 있다. 다만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8인치 웨이퍼 방막 그래핀 합성에 성공했다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 8인치 방막 그래핀 합성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달인 5월 30일과 31일에 연속 하락하던 국일제지의 주가는 소폭 반등하면서 지난 3일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사실 증권팀 기자로 기사를 쓰면서 익명의 메신저 혹은 익명의 메일로 다양한 제보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는 제보의 의도가 다소 의심되는 메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래핀 관련주들인데요. 특정한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닌데 그래핀 관련주가 요즘 핫하답니다. 혹은 예전 기사를 끌어다가 그래핀 관련주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취재 좀 해주세요. 라는 메신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기술을 개발하는 우리 기업들, 그래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기술주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단순히 업계의 소문이나 펀더멘털이 아닌 이슈에 휩쓸려서 주가에 투자를 하는 것,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들은 이소연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과 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제품이 생산이 될 수 있는 기술인지 또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더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이 중에 가장 건강하고 훌륭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실 겁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 더센 기업연구소에서 분석해 주실 기업은 어느 곳인가요? 네, 최근 회사 분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죠.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현대중공업이 지난 4일에 하루 전면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이 이제 원안대로 이제 승인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동구 이제 한마음 회관에서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이제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조 자체가 이제 워낙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총장을 27일부터 계속 점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시간과 장소를 변경을 해서 울산대 체육관에서 이제 임시 주총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노조가 또 격렬하게 또 항의도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시간과 장소의 변경에 대한 어떤 정당성 문제 이런 이유로 이제 주총 무효 소송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6월 3일부터는 이제 전면 파업을 한다고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그
파업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시위도 굉장히 격화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왜 분할을 강행하고 노조는 왜 여기에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대우조선 노조를 이제 인수 합병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 분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도 살펴보면은 지난 2016년부터 이제 22조 매출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17년도에는 15조,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조로 이제 매출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영업 손실도 작년에는 이제 약 5천억 정도가 이제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입장에 봐서도 이제 회사의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아 보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 망갈리아 조선소를 이제 매각을 하고 뭐 마곡 부지도 매각하고 차체적인 이제 구조 조정안을 이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채무 조정 그리고 어떤 유동성 확보 같은 어떤 그런 구조 조정 등을 계속 강도 높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결국은 이렇게 각각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어떤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조선산업 전체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것이 좀 더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결국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이 산업은행이 이제 서로 인수 합병을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현대중공업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여서 중간 지주 회사,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 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대우조선을 인수하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 현재의 현대중공업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자. 이제 이 안건이 이번에 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노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고 또 대우조선이 이제 같은 현대중공업의 그룹 이제 산하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고용 불안이 생기고 단체 협약 같은 것들이 제대로 성계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물적 분할돼서 신설되는 법인 자체가 이제 부채가 또 7조 원이나 떠안게 되고 이러니까 또 하청업체로 전락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좀 고민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근로자들이 좀 특별히 고용에 어떤 불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이 주주총회에 통과된 현대중공업인데요. 앞으로 회사 지배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네,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 이제 지주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글로벌서비스 이런 회사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몽준 전 의원이 이제 25.8%, 그리고 이제 정기선 부사장이 5.1%,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제 약 9.62% 이렇게 이제 그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현대중공업은 또 이제 주주 구성이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약 이제 30.95%, 그리고 국민연금이 9.3%, 또 KCC도 약 이제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현대사모중공업, 미포조선 이렇게 이제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제 회사의 분할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중간 지주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중간 지주 회사 이름을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방금 말씀드린 미포조선 사모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조선산업, 특수선 산업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산업을 하는 이 현대중공업을 이제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우조선을
이 한국해양조선의 이제 자회사로 새로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 대우조선은 지금 주주가 누구냐 하면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55.7%를 갖고 있고 하나은행도 약 8.4%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이제 약 5.57%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 이 대우조선을 이 현대중공업에 넘기는데 그 현금을 받고 넘기면은 현대중공업도 유동성 부족 또는 위기에 올 수가 있으니까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 딜을 하게끔 이제 서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이제 55.7%는 이 물적 분할로 신설된 이 해양의 이 대우조선 해양 지분을 넘기고 대신에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7%와 이 상한 전환 우선주 약 1조 2,500억 규모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자회사로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그리고 삼호중공업, 이제 미포조선 이 등등의 이제 회사를 계속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국해양조선이 이제 서울로 이제 본사가 옮겨지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조선 자회사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연구 중심의 그 기술 중심의 이제 회사로서 전체 조선 산업의 이제 경쟁력을 좀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안건은 노조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해온 안건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회사를 분할한다는 것은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게 있고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를 분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00% 회사를 하나 갖고 있다가 분리를 한다 그러면 두 회사 A, B 회사 모두 100% 지분을 이제 제가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인적 분할 회사라고 하는 것이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하나의 회사를 100%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회사를 하나 이렇게 분할을 한다, 물적 분할을 한다 하고 하면은 제가 이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100%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회사가 이 A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 생긴 B 회사는 저의 손자 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2017년도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예전에는 현대로보틱스라고 불렀었죠. 그 현대로보틱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를 만들 때는 이제 인적 분할 형태로 만들어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현대중공업, 지금의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회사를 이제 그 지배하게 되는 형태로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5월 31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자 한 것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을 이 분리를 하는데 이 기존에 있는 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 이 조선산업, 특수선산업,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은 이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조선해양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고 이제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그리고 그 옆에 이 대우조선이라는 회사를 새로 이제 갖다 붙여서 이제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야 조선 회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선 산업 전반을 좀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한 단계 가까워지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인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우조선에 대한 이제 실사를 하고 그리고 대우조선 실사를 하고 나면은 공정위에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잘 끝나면은 이제 이런 계획대로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신설하고 또 대우조선을 현물 출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이제 좀
또 결코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대우조선 그 인수 실사 문제만 해도 대우조선 노조 또한 이 딜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수실사단이 6월 3일부터 지금 이제 대우 옥포 조선소에 가서 이제 현장 실사를 시작을 하였는데 계속 지금 인수실사단의 어떤 출입을 저지를 하면서 인수실사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이제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우조선 노조도 뭐 이 거래를 통해서 이제 고용 불안정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제 계속 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수실사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관문이 이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중국, 유럽 같은 이제 세계 10여 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도 지금 동시에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세계 조선업계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이제 같이 이제 합병이 돼버리면은 약 19.7%의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또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LNG 운반 점유율만 보더라도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의 어떤 점유율을 합치면은 약 56%가 되기 때문에 이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또 경쟁 국가에서 어떻게 또 바라볼지 또 과연 이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해 줄지 이제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우조선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가 또 좀 더 이 채무 구조 조정도 하고 또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계획이 지금 약 1조 5천억 정도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대우조선도 조금 더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회사가 되고 전반적인 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하기 전에도 이 성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선업 업황이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현대중공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화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제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16년도에는 매출이 22조, 그런데 이제 17년도에는 또 15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조로 계속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4천억에서 또 2017년도 15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손실 이제 5,200억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 이익도 줄어서 결국 영업 손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수주 부진에 따라서 이제 조업 물량이 감소하니까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고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하니까 이제 고정비 부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강제가도 인상이 되고 이런 영향으로 계속 지금 이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 형국에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2019년도 1, 4분기 보면은 뭐 매출 기조는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영업 이익도 약 280억이 발생을 하였지만 결국은 매출 대비 영업 이익이라는 게 1%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서 대우조선을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여전히 출혈 경쟁과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두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하자고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회사가 합쳐지면 글로벌 점유율이 약 20% 가까이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또 유지하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어떤 높이는 작업을 해서 크게는 이제 조선 산업의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도 경제가 발전하지만 또 조선 산업이 근거지로 있는 어떤 거제도나 울산이나 또 지역 경제도 상당히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조선산업에 또는 연간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또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도 또 보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조선산업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좀 잘 현실을 인식하고 경쟁력도 키우고 거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원만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지금은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우리 조선업황이 보다 당당하게 순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센 기업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더센 증권가 이슈 기업연구소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다뤄본 내용들을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지혜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주식 투자 부안해동하지 말자입니다. 그래핀이라는 업계 이슈에 따라서 남들이 투자하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빼니까 빼는 등 이런 부안해동하는 주식 투자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투자와 노사관계 모두 신뢰가 답이다입니다. 투자 부분에서는 그래핀의 경우 투자자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노사관계의 경우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노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 빠르고 더 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